유튜브스럽게 안녕하세요. 보고 계신 거겠죠? 네. 네. 지금 여기는 삼성동 코엑스 동문 2층에 있는 스타트업 벤치라는 공간인데요. 네, 저희가 오늘 팬데믹,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 지금 이제 우리가 다 힘든 건 아니까 팬데믹 이후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망과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 여러 패널분들 좀 모셔봤습니다. 이제 오시면서 이제 저희 다 마스크 착용하고 왔고, 지금 여기서 좀 안전거리 최대한 유지를 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 하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전자신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벤처캐피탈 이렇게 취재하고 있는 전자신문 유근일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벤처캐피탈 TBT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화그룹,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강남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굴 인식과 AI 기술을 사용해서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블루프린트랩의 신승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필재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정말 실제 스타트업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 이제 투자자분, 그리고 언론인 분,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모셔봤는데요. 좀 각각의 시각에서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제 평소에 모든 분들이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실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정말 좀 어렵다, 뭐 이렇게 호소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내용 같은 게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좀 특정하기보다는 어떤 업계에서는 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업계에서는 또 의외로 좀 눈여겨볼 만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사실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은 다들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신데, 특히 그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제 그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에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많은 기회가 왔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간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네. 그 에듀테크 산업, 특히 학교와 연관된 서비스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뭐 이렇게라도 고발했던 상태였는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이 생기고 이제 많은 분들 청와서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반에서 특히 에듀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유통 분야에서도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밀키트나 이런 분야에서도 인기가 꽤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태로 인해서 기회를 잡으신 스타트업의 사례가 힘드신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친구들 중에 학원 원장하는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반면에 우리가 언택트라고 하죠.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접촉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쪽은 또 스타트업 쪽에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트래픽이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아는 스타트업 중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곳은, 예를 들어서 해외 진출을 막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확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가지고 그걸 확장하고 그걸 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동 자체가 다 막고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그 타이밍 좋게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지만 그런 거 비교해서 또 희망적인 게 또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그런 스타트업 중에서 원격 진료 그 앱을 이렇게 준비하는 메디히어라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뉴욕에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 진출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교포들을 위해서 원격 진료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원격 진료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원격 금지가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놨던 걸 한국에서 런칭을 하고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그 연결해주는 그런 원격 진료 플랫폼을 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서 어떤 회사한테는 역시 또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제 비단 오프라인만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규제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좋은 선례를 남긴다면은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미진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어떤지. 기자님 그리고 저희 대표님 말씀해주신 거랑 거의 유사한 부분인데 약간 틀린 건 저희도 이제 입주하신 기업들 중에 저는 이제는 드림플러스 강남 같은 경우에는 63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핀테크 분야의 무료 지원이지만 저희는 되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스타트업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좀 힘드실까를 봤는데 그 에듀 쪽에 체험학습,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여행이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뭐 하루 뭐 일일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류의 굉장히 또 재미있는 스타트업 분야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갑자기 다 취소가 되고 그럼 이걸 다시 환불을 해야 되고 굉장히 정말 힘드신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약간씩 픽업을 열심히 하시죠. 해서 다른 쪽에서 매출을 조금씩 늘려 가신다고 해도 굉장히 지금 역부족이신 상태를 지금 바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향해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업하는 걸 굉장히 저희는 지금 많이 큰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실 수도 없고 있었던 미팅조차도 다 지금 캔슬이 돼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근데 반면 또 저희 그 입주하신 곳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굉장히 큰 규모는 아닌데 저희 클린그린이라는 업체는 조금 그 화장품 쪽에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에 마침 본인들께서 이렇게 하실 때 손세정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굉장히 또 다른 쪽으로 바로 이제 제품을 좀 확장하셔서 저희도 약간 지금 방역할 때 필요하니까 같이 이제 지금 구매를 추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업체들 중에서 그 스마트 건강 벨트를 하고 있는 웰트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웰트의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스마트 건강 벨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약 쪽 분야를 원격 진료도 있지만 디지털 신약 쪽으로 지금 굉장히 새롭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 또 어떻게 하면 여러 뭐 투자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미팅 의뢰가 오고 좀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좀 주목받으시는 기회가 되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좀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하나 진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웰트 대표님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이번에 이제 방역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예전에 정은경 본부장님이랑 같이 메르스 때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하셨었대요. 마치.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진짜 실무적인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되게 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저희 강남이 지금까지 저희 드림플러스 강남센터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최대 수혜자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좋은 네, 입주사들 정말 때문에. 감사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저희 입주하신 그 입주사 중에 알고 계실 텐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지금 2,000여 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의견을 주시면 한 목소리로 이제 같이 뭐 정부 기관이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협회가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지원 방향 같은 거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을 스타트업들한테 지금 계속 의견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뭐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창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 남겨주시면 조금 더 그래도 정부에 조금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떠신지 이제 직접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데 네. 몸소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 네. 그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말씀해주신 잘 되는 데 빼고는 다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그러니까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하드웨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아예 한동안은 중국에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생산조차도 못 하시고 계셨고 네. 뭐 월 1억 이상씩 매출을 올리시던 기업인데도 2월, 3월 두 달간 매출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저희도 좀 타격을 받은 게 원래 MWC에 참가를 하려고 바르셀로나 갔다가 근데 이탈리아에 전시회가 있어서 아. 그쪽에 참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둘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미팅도 하나도 못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2월 말에 있던 전시회가 7월까지 한번 연기가 됐다가 어제 연락을 다시 받았는데 내년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편이고 미국에서도 저희가 유럽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이번 달부터 필드 테스트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그것도 무기한 연기가 돼가지고 사실상 지금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홀딩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너무 아픈 곳을 찌는 게 아닌가 쉽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대표님 페이스북을 봤는데 네. 그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다고 아, 네. 좀 좋은 그 거래가 하나 성사가 됐다라고 또 들었는데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맥라렌이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안경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얼굴 인식이랑 가상 피팅 쪽의 기술을 제공을 해서 태블릿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쪽은 이제 작년부터 같이 하던 파트너다 보니까 이제 재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다시 했는데 그래도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예, 처음 뭐 태핑을 하는 단계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네, 뭐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네. 혹시 그 팀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저희 무역협회 경우에는 이제 해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랑 스타트업을 매칭하는 이제 그런 업무를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국내 스타트업과 이제 어떤 협력을 원하는 해외 대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은 크게 바뀐 건 없더라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좀 시기를 연기한다던가 그 정도는 있는데 엊그저께도 이제 미국 쪽에 그 해외 대기업 쪽에서도 이제 국내 스타트업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물론 일부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요새 이제 아마존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업체분께서는 하신 말씀은 이제 한 달에 약 3, 4만 달러 정도 매출을 하시던 분인데 이제 이번 달 들어서 매출이 거의 급락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업종마다 뭐 큰 편차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역협회도 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양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질문 넘어가기 전에 그 대표님한테 이제 네. 투자 일을 하시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사들이나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겨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뭐 메일 같은 것도 쓰시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사들하고 좀 따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뭐 저희 말고 다른 데서도 뭐 많이 알고 있죠. 뭐 세쿼이아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메일도 쓰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쓴 메일은 없어요. 제가 쓴 메일은 없지만 뭐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지금 뭐 상태가 어떤가 괜찮은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뭐 다 똑같은 얘기일 텐데 최대한 현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가면서 가능하면은 뭐 추가로 좀 펀딩을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을 좀 이렇게 좀 모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영어로 하면 뭐 런웨이라 그러잖아요. 예,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앞으로 뭐 한 3달이다. 뭐 그러면은 그거를 가능하면은 2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이고 적절한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저희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이제 과거부터 사실 있었던 단어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그 시너지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이제 대기업 모두가 힘들지만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조금 더 힘들 테고 이런 상황에서 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뭔가
서로의 강점이나 관점을 더해서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제가 화면에 상호 이점에 대한 이제 슬라이드를 띄워드렸고, 네, 이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신미진 센터장님하고 신승직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직접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스타트업이시니까 대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 좀 상호 혜택, 이점, 그리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 조직에서 봤을 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장표에서도 아마 유사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민첩하게 애자일한 이제 사업 이제 추진하고, 그 다음에 MI, 그러니까 마켓의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빠른 트렌드를 습득하는 것, 두 가지가 저희한테 굉장히 크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전에 뭐 전통적으로 봤을 때 과거 수십 년 전에는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M&A, 그냥 R&D 뭐 내가 더 잘하잖아, 기업이 직접 뭐 이렇게 했다면, 요즘 세상에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구글이었나, 되게 유명하신 인도계 CEO가 그러셨나, 뭐 잘난 애들은 다 항상 밖에 있지, 뭐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기민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전처럼 R&D를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하면은 수천 년 걸리겠죠. 안 돼요. 그래서 빠르게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함께 협업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더 좋게 이제는 저희가 예전처럼 M&A라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빠르게 사업이나 서비스 런칭을 추진을 할 수가 있어서, 저 기업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몰랐던 MI 기능들을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런 조직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이런 어떤 저희는 이제 물리적인 거점을 갖고 있지만 이런 게 굳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런 관심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직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사실 첫 번째 질문에서 뭐 웰트와의 이제 코로나 협력 사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그쵸,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승식 대표님께서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좀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뭐 좀 검토는 해보셨는지, 그리고 직접 하고 있거나 니즈가 있다면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대기업들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기회를 찾고 있고요. 대기업들하고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을 때 스타트업으로서는 두 가지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뭐 삼성이랑 했다, LG랑 했다, 뭐 하나 같이 했다라는 게 굉장히 하나의 큰 레퍼런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을 할 때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다른 스타트업하고 할 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쭉 일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얼굴 인식 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 인식 가상 피팅 이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언택트 뭐 비대면 비접촉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좀 의뢰가 많이 오거든요. 개발 의뢰라거나 아니면 문의가 많이 오는데, 대기업에서도 많이 찾고 계셔서 저희도 이제 미팅은 계속해서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개방형 뭐 소통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이 위기 상황이 기점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속도가 되게 확 빨라진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볼 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좀 과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임정욱 대표님부터, 이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이노베이션 추진 시 좀 여러 가지 과제가 존재하는데요. 좀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과제와 대기업 입장에서의 과제가 있다면 각각 가장 중요한 것들 한 개씩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기업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자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스타트업이 일을 하는 과정에 뭐 딴 부서 갔더니 또 딴 소리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뭐 CEO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가 그 만약에 그 맡았던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그 스타트업은 뭐랄까 그 대기업 안에서 고아가 된다든지 막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일관적으로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이 대기업 안에서 그런 그 뭔가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만드는 게 좋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 쪽 입장에서는 뭐 하여튼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너무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노출시켰다가 그걸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빼앗기거나 이런 사례들이 꼭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한테 투자를 받고 협업을 하면 그만큼 또 다른 대기업들 그 생태계에서 또 같이 일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초기 단계에 섣불리 어떤 대기업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나중에 성장 여력을 이렇게 좀 막고 투자 이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몇 번 보는데 서로 너무 기대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분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뭐 무지 혁신적이고 뭐 뭐든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로 보고 그리고 대기업이랑 협업을 하면은 매출이 쭉 오르고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막상 그 현실을 대해보고 되게 실망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런 그 기대치를 미리 어느 정도 낮추고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신미진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거치셨을 것 같아요. 좀 하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좀 알게 된 것과 좀 추구하는 혁명 모델 같은 게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대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 하나에서 드림플러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조금씩 발을 들인 게 제가 알기로 2014년부터라고 이제 저희 그 사전 전에 이제 이 전임자로부터도 듣고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결합이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사실 손에 꼽기도 하고 그만큼 어려웠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횟수로 보면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이제 정말 또 의미가 없었냐라고 보면은 그 기간이 정말 저희는 공부하는 기간, 약간 정말 이해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단 저희처럼 약간 스타트업 생태계에 되게 근접해 있는 조직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하나생명이 어떻게 보면 딱 들었을 때 그 금융사업 중에서도 생명보험이 제일 무거운 그런 느낌을 가져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심지어 그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이제 스타트업과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단어나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학습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충분히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조금 지지부진하게 느껴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저희 내부적으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잡힌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헬스케어 분야나 아니면 이제 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신사업을 조금 저희가 숙제를 받아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획을 맡은 각 팀에서 우선적으로 여기 지금 시장을 리서치해서 어떤 스타트업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를 지금 스터디를 하고 계속 보고 계세요. 그럴 정도로 이제 예전에는 뭐 공모를 해서 몇 개를 뽑고 작정하고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을 하는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울리는 곳이 에이사일하게 어디서 같이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아예 조금 이렇게 체득 물론 이제 저희가 올해 지나고 나서 이게 실험적으로 정말 이 프로젝트가 잘 끝나면 이러한 문화가 더 정착을 잘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훈님께서 이렇게 여쭤보셨던 그 부분 중에서 어떤 곳을 좀 담고 싶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약간 가끔 리서치 하잖아요. 가끔 할 일 없을 때 어디가 잘하지? 그러면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뭐 그러니까 플러그앤플레이도 국내에 와서 이렇게 좀 미팅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테크스타도 와서 미팅 해보고 뭐 안 되는 영어로 미팅을 하면 약간 이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그 롤모델의 역할을 이게 안 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게 약간 똑같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골이나 아니면 처한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완벽한 엑셀러레이터는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정말로 정말 초기 기업한테 투자를 해서 그거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VC 역할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약간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CSR도 섞여 있고,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우리 직원들만 이렇게 한 10명 이상이 지금 그 역할만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돈을 받는 건 아니고. VC도 저희 계열사 중에 증권 신기사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투자 연계를 드리면 거기서 투자를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본체 저희 사업과도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너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뭐 Y 컴퍼니 너무 좋잖아요. 되게 멋있잖아요. 나 저렇게 들어가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 나는 그런 데랑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담고 싶어도. 그래서 야욕일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사기업으로서의 CSR이 없는 것도 아니고 CSR도 약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좀 이렇게 표현이 저렴하지만 짬뽕되어 있는 이런 역할들이 다 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런 실험적인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좀 성공적으로 돼서 이렇게 좀 다른 세계에서도 와서 좀 보고 같이 이런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바라는 게 있으면, 저희 그 오픈 이노베이션 중요한 게 스타트업과 기업이냐, 기업과 기업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연결해 주시는 이제 무역에서 많이 연결을 해 주시는데, 그것처럼 저희가 기업 파트너를 일부러 많이 만들려고 해요. 예전처럼 싸우지 않아요. 현대차? 아씨 안 되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입주도 해 계시고 같이 프로그램도 돌려요. 뭐 이랜드 같이 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은 기업 파트너들을 조금 저희가 같이 좀 오셔서 이제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같이 좀 밍글링해서 스타트업도 엮고 기업과 기업도 엮고 기업과 기업 사이 스타트업을 또 매개체로 같은 또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도 해보고, 이런 실험적인 것들이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야욕의 모델입니다. 네, 롤 모델은 없고 야욕의 모델. 야욕의 모델. 네, 그 유근일 기자님께서 봤을 때 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이 좀 어려운 점은 이런 부분인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다니면서 느끼기에는 사실 문화 차이가 가장 기본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4, 5년 전부터 부쩍 대기업들이 스타트업하고 목록을 이제 마주치는 지점을 넓히면서 만나고 있는데, 사실 그 전만 해도 이제 각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달랐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4, 5년간 많이 친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네. 이제 하지만 친해는 졌지만 이제 친해지고 나서 둘이서 뭘 해야 될지는 아직 대기업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딱 이거다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드림플러스처럼 조직이 떨어져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발전 방향도 모색할 수 있겠지만, 다른 대기업 문화상 이제 사일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뭘 한다 그러면 저기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최근 3, 4, 5년간은 상당히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많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타트업하고 좀 더 만나서 전폭적으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나아갈 방향이 조금 특정화돼 있으니 명확하게 어디를 지시하는 것도 같고, 뭐 여러 가지 결제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표님들이 야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게 있어서, 오히려 시작은 늦었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스타트업하고 좀 더 빨리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요즘 뭐 CVC니 뭐니 오픈 이노베이션 계속 이야기가 되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를 겪는 것이 둘이 조금 더 문화 차이도 줄이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그 기존 신사업을 자기 내부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외부 스타트업하고 함께하는 그 계기를 만나보면은, 아니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만큼 뭐 인재 경쟁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수년간은 새로운 걸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더라. 자 그럼 똘똘한 애들을 데려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추진되는 많이 봤거든요. 좀 더 절실한 게 있구나. 네, 그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사태에서 대기업들하고 스타트업들의 문화 차이도 많이 줄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확실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찍 시작한 분들이 빨리 친해지고 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자리 잡았다 하는 사례들을 많이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승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전에 좀 대기업과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는데 내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두 분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고의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뭐 오해라든가 그런 차이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구조가 조금 복잡하고 느리기 때문에 그런 미팅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으로서는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스타트업의 기술을 가져가려는, 협업이 아닌 그냥 기술을 가져가려는 일종의 뭐 탈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미팅을 하면은 앞으로의 협력을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을 했어요? 그런 그러니까 내부에서 만들고자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질문들을 받아본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마케팅 부서라든가 아니면 신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하면서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미팅에서는 근데 기술 부서와 미팅을 했는데 이건 내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굉장히 통일되지 않은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좀 당황스러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패널로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표님께 이제 국내 대기업이랑 해외 대기업이랑 같이 이제 여러 번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떤 협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차이, 그런 명확한 어떤 게 있으셨나요? 아주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다르다고 느꼈던 점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대기업분들하고 만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동등한 1대1로 동등한 위치가 아닌 좀 낮은 위치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해외 잠재적인 파트너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좀 협력의 대상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1대1로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대기업 관계자분들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역협회 박필재 팀장님한테 뭐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긴 한데 사실 지금 여기 공간 스타트업 브랜치라는 공간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픈 이노베이션, 그 다양한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만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거의 주 단위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피칭도 이루어지고. 근데 무역협회가 실제로 이제 포춘 500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과 스타트업 매칭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테스트베드 사업들도 펼치고 있는데 좀 지원 기관의 관점에서 사실 이제 서로 관점이 다른 둘을 이제 동시에 만나게 하고 지원하는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테고 좀 그 안에서 좀 배운 인사이트라든지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원 기관으로서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포인트를 좀 말한다면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저는 항상 제 기본적인 철학은 지원 기관은 일종의 유통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끔 해주는 그런 게 가장 큰 어떤 본질적인 어떤 자료인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끔 보면 저희가 이제 힘들게 데리고 온 해외 대기업들한테 이제 신청을 할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본인들의 어떤 피치 덱을 조금 더 가공을 하고 그 대기업의 니즈에 맞는 장표를 조금 한 장, 두 장 넣어서 자기 제품이나 솔루션이 그 대기업의 어떤 부분이랑 이렇게 좀 잘 맞는지 조금 넣어야 되거든요. 대기업의 담당자들이 대부분 인문기술도 있고 또 이공계더라 하더라도 전공이 다르게 되면 그 피치덱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외 대기업 담당자가 거절한 걸 저희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무조건 검토해달라고 저희가 다시 재요청하는 쪽도 많고 요지는 뭐냐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분들이나 CTO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소한 대기업의 어느 분야, 뭐 어떤 기술, 어떤 상품이랑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넣어서 어떤 제출하게 되면 좀 더 실무적으로 미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저희가 항상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한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작년에 한 25개 정도 되는 대기업들이랑 협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의 대기업들은 일종의 이제 이쪽 이노베이션 업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노베이션 투어리즘. 그러니까 진정성 없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뭐 팔로우를 안 한다거나 이제 뭐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기관에서 사전에 미팅을 해서 좀 미리 감지해서 걸러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뭐랄까 양자 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니즈라든지 이제 관점 같은 걸 조금 이해를 해서 좀 그 접점을 만나보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럼 대기업 입장에서도 좀 사실 이 스타트업들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뭐 피칭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좀 그런 자리들을 조금 더 좀 절실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게 지속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만나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처음 딱 만나보면 이게 될까? 되게 이게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이 대기업 쪽의 진정성이라는 이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담당자가 돼서 계속 그걸 보고 관찰하다 보면 야 이거 안 될 것 같았던 회사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킨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되게 감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 내에서 더 설득력 있게 얘기도 하고 협업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고 이거는 몇 년간 두고 이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이제 만나는 게 필요하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위기 이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위기 이후에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각자 좀 제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자님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 IT 산업의 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국내 IT 기업들에게 좀 이 코로나 사태가 남긴 어떤 시사점과 좀 대응책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봐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되게 흥미로운 게 사실 취재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게 되게 많은 기업들이 결국에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리저리 돌아가다가 IT라는 지점에서 요즘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지금 하나 쪽에서도 나오셨지만 금융 사이드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이제 단순히 그냥 재무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던 데서 벗어나서 피테크라는 섹터가 뜨니까 이제 이쪽을 새로운 은행 혁신이나 금융 혁신의 기술로 하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게 IT랑 만나게 되고, 특히 저는 가장 흥미롭게 보는 게 기존 전통 산업에 있던 업체들이 상당히 그 IT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태영님께서도 그 한솔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제조업체가 이제 스타트업이랑 함께하고, 그리고 가구업체에서도 한샘 같은 케이스도 이제 M&A를 통해서 스타트업 인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앞으로 더 이상 오프라인 접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다들 이제 새로운 시각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기업 관점보다는 스타트업의 관점이 조금 새롭고 이제 신박한 것들이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우선 접촉 자체가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많아진다면은 보유뿐만 아니고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아마 IT 쪽으로 상당 부분 많은 전통 기업들이 더
시각을 돌리게 될 거고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스타트업들과의 만남을 통해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오픈 이노베이션 쪽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이게 좀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임정욱 대표님은 제가 대표님이 잘 안 붙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VC 생태계도 위축될 거라는 전망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들 만나보면은 아직까지 막 초기 단계 펀딩은 괜찮은데 시리즈 B부터는 요즘 되게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좀 TBT 투자 활동에서도 좀 영향이 있는지 좀 이후의 생태계, VC 생태계에 대한 좀 생각이나 견해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TBT 투자가 뭐 위축됐다든지 뭐 하던 걸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요즘에 보면 일주일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VC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라는 것은 돈이 도는 거잖아요. 네, VC도 돈이 있어야지 누군가 그 VC한테 돈을 투자를 해줘야지 그 돈을 갖고 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돌아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나라는 나라대로 그 나라마다 이 세금이 잘 거쳐야 되고 그 세금이 잘 거치려면 기업들이 그걸 잘 해서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또 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게 다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막혀 있는 그런 상태고 몇몇 잘 된다는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가 뭐 예를 들면 게임 회사라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회사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데들도 걱정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그러면 결국 게임에도 돈을 안 쓸 거 아니냐. 넷플릭스는 그 사실 뭐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닌데 소비는 훨씬 더 늘어나서 오히려 트래픽 비용은 엄청나게 코스트는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 같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이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본 대기업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이런 생활 패턴과 습관이 이제는 포레버 바뀔 것이다. 네, 완전 바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우리 회사가 계속 살아남느냐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에 적응을 해서 빨리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어딘지 알고 싶고 그런 데와 협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두 니즈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VC들은 그런 데들을 찾아서 그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발빠르게 투자하고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좀 취했으면 하는 정책적인 스탠스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의견을 어느 정도 이 투자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좀 자금을 이렇게 좀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태펀드가 뭐 굉장히 큰 펀드를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민간에서 매칭만 좀 잘 되고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5월, 6월 뭐 그때부터는 또 이 그 자금을 통한 이 투자 흐름이 이어질 텐데요. 그게 끊기지 않고 잘 되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큰 이슈는 그거였어요. 이 미팅을 해야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미팅을 계속 못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더 이상 이걸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해서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미팅을 과감하게 다 이런 온라인 미팅으로 해서 바꾸고 PT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내고 뭐 등등 해서 실제로 만나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자금을 푸는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각 이해 관계자 주체들의 의견들을 되게 관점들을 균형 있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직까지 센터장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 드림플러스의 어떤 지원이나 뭐 투자 방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전
훌륭하신 센터장님. 진짜 너무 딱 그 키워드를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저희 그 하나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키워드 말씀드렸는데 헬스케어와 그리고 이제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이게 사실은 눈여겨보고 있었던 부분이긴 해요. 이렇게 저희가 라이프 인슈런스인데 예전처럼 뭐 생사를 오가서 뭐 보험료를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통과리를 다 뭔가 이렇게 좀 커버해주는 이런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뭐 라이프 플러스라는 브랜드도 만들고 했던 거라서 그 와중에 있었는데 어저께 그 뉴스 아마 CNN이었던 것 같은데 가다가 언뜻 봤는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게 딱 그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 완벽히 바뀔 거야. 뭐 월드워 이거 전후와 비슷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쫙 나오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 주셨듯이 뭐 원격 진료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당장 풀리기는 좀 어려울 거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헬스케어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특정 이렇게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추진력이 조금 가속도가 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저희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기존에 그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른 어떤 웨이 오브 워킹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일하는 방식인데 이게 재택근무도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근무도 될 수 있게 미팅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정말 프리랜서 혹은 이런 쪽 정말 긱 워커들, 긱 이코노미 쪽의 그런 어떤 카테고리들을 저희가 조금 보는 데 있어서 좀 추진력이 가고 그 다음에 투자도 약간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눈여겨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정말 이제 제가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한테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진짜 정말 꼭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물론 이제 스마트 시티가 이제는 되면 중요하다고 했던 왜 그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 이제 보안 쪽 제가 되게 왜 충격을 먹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누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저희 회사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건데 진짜 이틀 상간에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그 구글 계정을 해킹을 당해서 리니지를 누가 땄더라고 180건, 500만 원이 이렇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제 친구 한 명 네이버 계정을 또 해킹을 당해서 중고나라에서 막 몇백만 원이 자기 이름으로 막 팔리고 그 다음날은 제 주변에 있는 분 이분은 좀 이런 케이스 많으신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한번 좀 건드려진 것 같아요. 계정에서 막 워닝 오므로 너무 막 2, 3일 상간에 계속 한 명씩 이렇게 벌어지니까 예전에 그 얘기 들었었어요. 이렇게 농담처럼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이제 보안이 서버 담당자들도 막 재택근무하고 이러니까 이게 취약해졌대요. 굉장히 이게 좀 이 해커들이 굉장히 기승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심해졌는지 이게 바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나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내 캐시가 어느 순간 다 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싹 들면서 좀 무서워서 이런 부분에 정말 사이버 시큐리티 부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스타트업들이 생기면 정말 바로 유니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잘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삶의 많은 영역이 디지털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뭐 문이라든지 뭐 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니까. 네. 그 신승식 대표님께 질문을 드린 게 이제 스타트업 대표로서 이제 국내 지원 기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해외에 이제 이런 지원 제도들 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것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기 전에 센터장님께 이제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저희처럼 이제 얼리골 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을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까이서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이거 씹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정책이라든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뭐 지원 기관들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서 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전시회 같은 것들을 많이 다닌다든가 하는 수혜를 많이 받은 편인데 해외도 물론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희도 이제 해외에서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해보고 국내에서도 해보고 했지만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해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규제 쪽에서도 저희가 항상 네거티브 규제나 포지티브 규제나 그런 걸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그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그램의 취지라든가 그런 목적 같은 거는 굉장히 훌륭한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네거티브하게 네거티브 구체처럼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 때는 지원을 할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되 나중에 뭐 회계감사라든가 이제 프로그램을 정산을 할 때 그럴 때 좀 엄격하게 해주시면 오히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이 저희도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박필재 팀장님께 국내 생태계에 필요한 해외 민간 정책, 뭐 트렌드 같은 게 있다면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그 유튜브 화면에 이제 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해외 쪽 생태계, 그러니까 민간이랑 정부 쪽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유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냐면 이제 민간 섹터 쪽에서는 이미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민간의 플랫폼이 많이 한국보다 더 많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언급해드릴 만한 것은 그 프랑스의 아고라이즈 이런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그 웹 어플리케이션도 구축부터 컨설팅 그리고 딜 소싱까지 다 아울러서 그런 서비스를 종합을 지원하고 있고 또 특이했던 부분은 그 대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이 딜 소싱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의 그 CDI 랩이나 미국의 이제 심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뭐 삼성 하나, 현대 하나, 한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각계 전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경우에는 그런 대기업들이 팀을 짜서 같이 딜소싱을 하고 자기한테 핏이 안 맞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컨소시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심리스 경우에는 대기업들끼리 만회하는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종별로 업종별로 한 개씩 대기업만 멤버십을 받아서 그 멤버십끼리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쪽이 어떤 형태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정부 쪽에서 좀 참고할 만한 포인트는 해외 좋은 제도가 많이 있던데 첫 번째는 이제 영국 전 세계 95개 테스트베드를 조사한 영국의 네스타 재단은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테스트베드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그 규제 담당자가 참여해서 테스트베드를 설계해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야지만 기술 발전과 이제 규제의 미스매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저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한국에 없는 제도인데 R&D 프로젝트를 어떤 중간에 수혜 기업한테 주면 그 수혜 기업이 다시 제3자 기업을 이제 위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경우에는 처음에 중간에 기업이 팀을 다 만들어서 R&D를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후의 경우에는 그 중간 기업이 선정된 다음에 어떤 기업을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돈을 줄지 또 돈을 어떤 그 림버스먼트의 기준도 다 그 기업 다 정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이유는 큰 기준만 정하고 그 중간 기업이 어떤 기업을 선정하고 기준부터 다 정해요. 사실 이게 뭐 신뢰자본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제도도 언젠가는 한국도 도입해 범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민관이나 퍼블릭 쪽도 조금 유연한 사고를 갖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펼친다면 저희 한국 생태계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진행을 좀 빠르게 했는지 아니면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셨는지 7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럼 끝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 혁신생태계 관계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좀 드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좀 한마디씩 하고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지금 웃으셔도 네.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생각을. 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네. 좀 난 준비가 됐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이제 한 2월 말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되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한 3주 동안은. 그래서 그냥 뭐 마스크 끼라니까 끼고, 근데 우리는 디지털 영역에 그래도 있으니까, 디지털 콘텐츠 회사니까 오히려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거야 뭐 하면서 금방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배운 교훈 같은 게 있다면은 디지털 콘텐츠 영역의 트래픽은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성장, 성공 스토리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 트래픽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힘든 분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영향력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사실 모두가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한국이 괜찮아져도 이 코로나 자체는 끝난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제 관점을 글로벌하게 좀 보게 하고, 좀 장기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 간의 어떤 연결성을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간 동안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봤는데 저는 정말 큰 교훈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배운 게 있다거나 이렇다고 한다면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히 잘 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네네, 드려야 될까요? 좋습니다. 네. 사실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뭐 스타트업 분들이나 뭐 벤처 캐피탈 분들 만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 CNN이나 뭐 다른 외국 방송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요즘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보면은 크게 기술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직접 외국에 가보진 않아서 뭐 그걸 실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못해서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기술력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대기업분들이나 다른 데서 보면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일단 조금 디스카운트를 하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카피캣도 많이 나타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하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스타트업의 기술을 후려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왕왕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보면은 뭐 물론 생각이라는 게 뭐 누가 정말 대단한 생각을 빨리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것만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을 테니, 이게 조금 다른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뭐 대기업들이나 정부에서나 이런 분들이 한국 기업이라고 이제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지는 게 앞으로의 그 발전 측면에서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타트업이 좀 더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표님께서. 네, 뭐 저는 그냥 드는 생각이, 저는 정말 격동의 1분기를 보냈거든요. 돌이켜 보면 올해를 CES를 다녀오면서 시작을 했고요. CES에 한국 회사들,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그 생각을 하다가 오자마자 저는 사실 잠깐 베이징에 다녀왔어요. 1월 16일, 18일을 이렇게 딱 다녀왔는데, 그때 저희가 중국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고 2월 중순에 중국을 방문하려고 그걸 사전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우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베이징도 전혀 신경을 안 쓰던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온 게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부터 중국에서 비상이 걸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춘절 그 직전 그때 완전히 난리가 나서 그냥 매일매일이 다른 거예요.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춘절 이 설 연휴가 시작될 때 중국 프로그램 2월 중순에 하기로 한 거를 아직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우한이 그 난리가 나고 그걸 또 보면서 저거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중국의 일이고 우리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회사로 옮기고 새로 그 TBT에 출근하는 날이 3월 2일이었는데
2월 29일이 아마 그 대구에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이 나왔던 때였어요. 그래서 다 재택근무 들어가고 첫날 출근도 못하고 일단 재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난리가 나서 야 이거 한국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유럽으로 이탈리아로 옮겨붙고 오히려 한국은 좀 나아져서 우리 숨 좀 돌리고 있는데, 지난 열흘 동안은 또 미국이 네. 또 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생각보다 한국에 있는 게 안전하고 다행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전 세계 언론에서 이 한국의 이런 그 대단함, 검사 빨리 하고 이게 신속하게 한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규제를 빨리 풀어줬잖아요. 예, 그 빨리 그 검사 테스트 그걸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니까 역시 빠른 그런 창업가들이 들어가서 빠르게 그걸 생산을 하고 대응을 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국의 이런 혁신 산업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그런 저력 같은 걸 느끼고,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보는 그런 그 시각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 바이오 스타트업 분을 만났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글로벌한 시각이 달라졌다. 이거 굉장히 큰 기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좀 대비를 하고 많은 사실 투자를 해서 좋은 기업들을 키우면 훨씬 더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힘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여쭤보셨던 스타트업 생태계, 그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하고 싶은 말? 아니지, 이거는 오늘 주제는 코로나 괜찮아요. 어떤 걸까? 이렇게 시청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까 이제 그 가만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걸 들어보면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 느꼈는데, 제가 예전에 사스가 창궐했을 때 중국에 있었어요. 그때 중국어를 배우겠다고 제가 6개월을 열심히 알바를 해서 6개월 하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는데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이상한 역병이 도니까 빨리 오라고. 근데 몰랐어요. 북경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말 이번이랑 비슷한데 정말로 이제 그 모든 언론을 차단을 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 몰랐던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근데 앞방에 있는 보스턴대 학생이 그때도 되게 좀 구하기 힘들었던 마스크를 보스턴 대학에서 보낸 거예요. 거기 굉장히 심각하니까 빨리 이거 쓰고 네 주변에도 쓰라고 하고 빨리 귀국해라. 그래서 그때 되게 무섭다. 중국도 무섭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마무리 못하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나 이제 다행이다 라고 하고서 그 사스를 넘겼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저 막 밤새고 그랬어요. 제가 센터를 운영하니까 나름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면 며칠 동안 문을 닫고 누구를 불러서 방역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막 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되고 그냥 5, 1년 그냥 버렸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좌절감?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생태계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되게 좌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갑자기 급변하는 이런 일하는 방식에도 좌절감을 많이 느끼죠. 제 친구는 교사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며칠 이제 막 그 기사 나오기 전에 갑자기 우리 보고 노트북이 있냐고 물어봐. 정부에서 갑자기 화상회의 시스템 같은 거 해본 적 있냐고 물어봐.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그게 나온 거예요. 원격으로 뭐 한다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드신 선생님도 굉장히 지금 좌절과 패닉에 빠져 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냥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는 기회고 이 또한 지나간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좀 부정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물론 조심성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다운되겠거나 이러진 말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기회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본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이 기회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는 좀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진짜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그 신승식 대표님.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초기에는 올해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MWC 취소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2월 말에 저희 또 밀라노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탈리아 확진자 2명, 뭐 스페인 3명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번질 줄 몰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저희를 걱정해 주던 때였죠. 저희 한국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쟤들 한국에서 왔으니까 쟤들이랑 같이 안 앉을래 막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근데 들어오고 나서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월 25일일 거예요. 저희 그때 확진자 수가 800명이 넘어가면은 저희는 재택근무 들어갑니다라고 제가 그때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딱 발표가 8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월 25일부터 저희는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한 달이 훨씬 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ERA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들끼리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들어와서 지금 집단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자기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V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로 시작이 됐지만 전반적인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이제 사업보다는 생존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최소한 비용은 줄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방법을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러니까 향후에 거기서 살아남는다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기사들도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저희가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언택트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사업 기회를 좀 많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향후에 우리 스타트업으로서는 어떻게 사업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끝으로 이제 팀장님께서 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하고 저는 뭐 힘든 시기니까 다소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저희가 아까 이제 대표님이랑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저희가 요 그 포춘 500 기업들과 사업을 할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어떤지 항상 체크를 해요. 뭐 샤넬한테 물어보고 레고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왜냐면 저희 사업의 기본 전제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상당 부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이 찾는다는 게 그게 기본 전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다행히 항상 평가가 뭐 실리콘이나 이스라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중상은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뭐랄까 이제 그 대표님들께서 좀 자신감을 갖고 또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조금 재밌는 데이터를 봤는데 그 피치북인가요? 거기 나온 데이터 보니까 그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 1930년 대공황 때도 그 VC가 유출되긴 했지만 시대 투자는 증가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2008년 위기 금융위기 때도 축소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금액은 축소됐지만 건수는 5%만 감소했대요.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갖고 조금만 견디시면 다시 뭐랄까 이제 조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팬데믹 이후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과 대안에 대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쳐보기로 하겠는데요. 네. 좀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요. 안녕. 유튜브 스타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